지금의 물가 올라오는 걸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누군가 아니다 계급부양을 해야 된다. 성장에 뒤에서 세게 받쳐줄 수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12개시라는 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미국이 전례 없는 돈을 이렇게 풀어나니까 이런 어떤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또 하고, 또 한편에서는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아무런 돈 풀어도 상관없어,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해야 돼, 이렇게 하도 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데요. 일단 돈을 지금 현재 뭐 어쨌든 풀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달러 가치에 좀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달러를 많이 풀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팩트겠죠.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납니다. 재정 적자가 엄청나다는 얘기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중장기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역 적자도 상당히 강합니다. 무역 적자가 강하다는, 무역 적자가 크다는 얘기는 물건을 많이 산다는 얘기죠. 과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역 적자가 많다라는 거는 달러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달러의 공급이 시중에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요소들을 갖다 합쳐봤었을 때는 결국엔 달러는 약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 환율이 어려운 이유가 단일한 자산이 아니라 이 상대 가치잖아요, 환율은. 그러니까 달러라는 자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를 같이 봐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유로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유로존은요, 미국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이 돈을 뿌리니까 달러가 약세야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로존이 더 뿌리는 거죠. 네. 그럼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쪽을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진짜 미친 듯이 돈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라는 거는 굉장히 상대 가치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왕 유로존 얘기를 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유로존은 이제 2011년도, 10년도, 11년도로 좀 돌아가 보면은 유로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로존의 이제 20이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죠. 유럽 중앙은행은 이제 분데스방크라고 해서 독일 중앙은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분데스방크의 전통을 계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분데스방크는 뭐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냐면, 우리 역사책 속에 보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걱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일 중앙은행 이쪽은 인플레이션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폐의 타락이잖아요. 내 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는 이건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페드가 양적 완화라는 걸 하니까 22에서는 굉장히 이제 냉소적으로 바라봤죠. 저건 중앙은행이 할 짓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냉소적으로 바라봤죠.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은 경기 부양 세게 하고 있는데 한쪽은 경기 부양 안 하고 오히려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뭐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0년도부터 그리스가 픽 쓰러지기 시작을 해요. 부양책도 없고 별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제 픽 쓰러지니까 1차 유럽 위기가, 유럽 재정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간신히 이제 돈을 뿌려가지고 어떻게 메웠습니다. 금리도 낮추고 해서. 금리도 이제 거의 제로까지 낮추고 해가지고 간신히 메웠는데, 2011년도 상반기에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카다피와 무바라크가 쫓겨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일대 혼란이 펼쳐지게 되고요. 당시에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종 투자 부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굴뚝산업에.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차화정 붐이 불었었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가수요가 붙죠. 야 미리 구해놔야겠어. 선점을 하려는 수요가 있죠. 두 번째는 투기를 하려는 수요가 있죠. 야 이건 오를 수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사자. 이런 수요들까지 같이 붙게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어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엔 인플레이션 압박을 주게 되겠죠. 그럼 이제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 물가가 올라오는 압박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 중앙은행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죠. 페드는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페드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스탠스였고, 유럽 중앙은행은 2번 금리를 인상합니다. 유럽 재정위기 한복판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2번 인상해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나중에 한 번에 긴축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미리 물가 올라가기 전에
금리 올려서 잡아야 돼. 네. 페드는 아니야. 지금은 생각보다 연약해. 지금 금리 올릴 때 아니야. 이러면서 물가 올라가는 걸 일단 용인을 한 거죠. 그 뒤의 결과는 이제 아시겠지만 유럽 2차 재정위기가 딱 터지면서 원자재 이제 전 세계 성장이 주지 않기 시작하죠. 네. 아마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줄줄 흘러내렸고요. 네. 그리고 유럽은 재정위기의 파고 속에서 사실 14년까지 이어져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12년도 6월에 포르투갈의 센트리라는 곳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드라기 총재가 whatever it takes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무엇이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15년도부터는 양적 완화를 실시했고요. 양적 완화를 한 규모가 지금 페드의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아니야라고 냉소를 보냈었던 그 대상보다 더 많은 양적 완화를 한 거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그렇죠. 심하게 했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페드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부양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니까 네. 13년도 5월 달부터는 경기가 돌아서는 걸 보면서 테이퍼링을 준비했었고 실제 15년도 12월에 금리 인상이 들어가죠. 네. 15년도에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고요. 경기가 돌아서면서 15년도에 ECB 유럽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대분기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맨 처음에도 이제 스타트할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거죠. 누군가는 결국에 지금의 물가 올라오는 걸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누군가 아니다 계속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결과는 페드의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로만 보면 페드의 승리, 물론 그 뒤로 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죠. 네. 페드의 승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양책이 논쟁을 할 때 훨씬 더 힘을 받는 거고요. 그 유럽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그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걸 봤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의 물가 올라오는 걸 바라보면서 조금 더 신중하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고 네. 이게 구조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봐라, 고용시장 보면 이게 지금 임금 오르고 물가 오르고 임금 오르고 물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구조적 인플레이션 올 가능성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일단은 계속해서 좀 돈을 푸는 걸 그래도 좀 유지해도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주시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영원히 오지 않는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압 경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와야죠. 저성장 저물가의 늪에서 계속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네. 그때는 안 왔었는데 2011년, 예, 그렇죠. 12년 예. 그때는 안 왔었는데 이번에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저는 앞으로 먼 미래에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물가 상승이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담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래서 먼 미래에 있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죽었다.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에 있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이제 물가가 올라오는 만큼 성장에 뒤에서 세게 받쳐줄 수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성장이 세게 받쳐주려면 이 성장 자체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결국에는 그 보복 소비라든지 네.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의 힘으로 이게 추동이 된 면이 좀 강하잖아요. 네. 그럼 보복 소비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매년 보복 소비를 할 수는 없죠. 네. 한 번 하고 끝이지.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번에 1.9조 달러, 1,400달러씩 계좌에 꽂아줬잖아요. 참고로 하나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2월 달에 미국 재무부에서 9천억 달러 부양책을 통과를 시켜요. 긴급 부양책을. 그러면서 1인당 계좌에다가 600불씩 쏴줬거든요. 그걸로 이제 소비를 하니까 1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2월 달에 또 주저앉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1,400달러씩 쏴줬죠. 1.9조 달러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네. 3월 달에 확 뛰어올랐고요. 4월 달에 더 뛰어오를 줄 알았더니 그냥 3월 달 수준보다 그냥 어쨌든 뭐 약보합 그 정도 비슷비슷하게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네. 더 좋지는 않았었어요. 4월 달 것도. 그럼 뒤에 이제 부양책은 뭘 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네. 4조 달러가 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4조 달러 부양책이라는 거는 인프라 투자에서 직업을 갖게 해주겠다, 중장기적으로. 네. 그건 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 그 패밀리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패밀리 플랜은 이제 교육을 시켜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거하고 네. 교육을 시켜주는 거하고 그럼 당장 다음 달에 소비 효과는 어디가 클까라고 하면 돈을 주는 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부양 효과라는 거는 좀 경기 부양책에 의존한 바가 조금 좀 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네 생각일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래서 몇 가지 좀 근거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금 가격에 대한 말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채권 금리가
3월달 말에 이제 1.77%를 찍어요. 네.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만약에 물가가 더 구조적으로 오르고 성장이 강하게 추동할 거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밀고 올라갔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이거든요. 좀 둔화되는 듯한 좀 모습을 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시장에서도 채권 시장에서도 이거를 구조적인 물가 상승 혹은 구조적인 성장으로 바라보진 않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 궁금한 건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네. 어쨌든 계속해서 조금씩 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달러의 지위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위협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하는 분들도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70년대도 달러의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던 적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미국이 또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또 금세 또 이제 달러의 보유 비중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뿌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1번이고 네. 두 번째는 미국의 국채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네. 아 이거 미국 좀 불안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미국이 망한다 이게 아니라 네. 국채 공급이 늘어나는 손해를 보니까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들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이제 그 달러에 대한 보유를 갖다가 좀 이렇게 줄이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수준으로 달러의 보유가 줄어들려면 무언가 이제 유로나 엔화나 위안화나 이런 자산들을 담을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상품 같은 것들 내지는 그런 통화들이 훨씬 더 큰 파괴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 미국 경제에 대안이 될 만한 국가가 유럽이 조금 돌아섰다라고는 하지만 며칠 전에 라가르드 총재가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유럽 경제 아직도 힘들다. 아직도 심연 속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막 바라보면서 이 미국의 패권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확답을 하는 거는 지금 많이 성급한 것 같아요. 대안이 나왔을 때 통화의 패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러도 파운드화의 패권이 줄어든 이유도 달러라는 대안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70년대를 보면은 그때 달러의 패권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대안이 없었어요. 그렇죠. 금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네. 그때 당시 그래도 강한 국가라고 하면 서독이나 일본 정도인데 글쎄요 그 미국의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했던 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달러의 패권이 이제 위축이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국채 공급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이 반영한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 분들이 믿고 있는 방식대로 현재 이게 맞는지 궁금한데 달러 가치가 떨어질수록 주가는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플레이션 안 오고 디플레 기조로 가면 인플레가 반짝하고 다시 디플레로 가면 이게 또 주가에도 상승에 도움이 된다. 또 성장이 늦게 올수록 너무 성장하는 것보다 성장이 안 오는 게 주식에 도움이 된다. 이 세 가지 이 어떤 지금 현재 시장에 이렇게 돌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네네. 이 생각 다 맞는 생각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주식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주제 넘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제 생각에 셋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달러만 갖고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달러하고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었던 거는 2000년대 중반에 그랬었어요. 네.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었고 중국 주가 지수가 하늘을 날았고 이머징 시장이 엄청난 강세였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어요. 2000년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죠. 그럼 주가가 무너졌느냐? 그러진 않았고요. 미국 주식은 정말 좋았어요. 미국의 성장이 약화가 됐을 때 이머징 국가의 성장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이머징으로 몰리게 되겠죠.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이머징 통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네. 이머징 주식이 좋겠죠. 달러 약세가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보다 이머징의 성장이 강할 때는 달러 약세일 때 이머징이라든지 이런 쪽의 주가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이니까 이머징에 속한다라고 하면 달러 약세가 좋은 건가 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미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리겠죠. 그럼 미국의 달러를 사서 들어올 겁니다. 그럼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미국 주식이 강세거든요. 그럼 이제 이머징 시장 대비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달러 강세일 때는 미국 주식이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에 성장이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달러 강세면 미국 주식 좋고 달러 약세면 이제 이머징 주식 좋고 이게 등식처럼 성립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성장이 주저앉게 됐을 때는요, 달러가 안전자산 달러가 됩니다. 네. 미국 국채, 미국 단기 국채, 달러만이 오직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달러로 돈이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안전자산으로 쏠리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지만 이머징 주식, 미국 주식 다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것들보다는 국면에 따라서 그때의 경제 환경에 따라서 그 팩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는지가 보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금은 이제 담아두라고 네. 말씀하셨고 미국 국채라든가 특히 요즘에 원자재 투자도 뭐 구리 투자하시는 분도 주변에서 네. 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대안 투자들 같은 것들을 같이 좀 포트폴리오에 고민할 수 있을까요? 원자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해지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성장 자체가 다 주저앉고 물가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70년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70년대에는요. 주식 채권 다 망하니까 아니다. 그럼 원자재가 필요하다 해서 대안으로서 원자재가 나왔고 그래서 대안 투자라는 말이 그때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자재라는 것들도 이제 그런 분산의 효과로서 이제 집어넣는 건 맞는데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고 메이저 자산이 아닙니다. 주식 채권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은 아니고 트레이딩도 되게 많거든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끼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그리하지만 그게 이제 내 투자의 주류가 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라는 거는 궁극의 안전자산이라는 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라일 브레이너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엔 주가를 추동하는 추동력이 떨어졌었을 때는 주가가 이제 하락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이제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금융 안정의 위협을 받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혹시 이제 벌어지게 된다면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언젠간 한번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달러를 갖다가 이제 보험 자산, 안전 자산으로서 이렇게 인슈어런스 보험으로서 깔아놓는 것들은 제 생각에 포트폴리오 운용에는 좀 필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 2019년에 저도 달러 예금 한번 가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금리보다 거의 거의 0.5에서 한 1% 포인트 더 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때 미국 그래서 금리가 더 높았어요. 달러 예금하니까 예. 금리 참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0%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0%라 하더라도 예금 형태나 이렇게 네. 갖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또 혹시 다른 방법으로 달러를 담아둘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 ETF도 있고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원이다 보니까 은행에 있는 달러 예금 상품들 같은 경우 사실 금리의 매력을 갖고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ETF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달러를 보험 자산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달러 예금을 이렇게 조금씩 달러 적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쌓아가는 전략이 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겠다는 속도가 좀 느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요 CBDC 도입하는 게 연준에서도 막 계속 발언이 나오고 뭔가 좀 움직임이 좀 빨라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뭐가 좀 근본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CBDC라는 게 우리가 쓰는 화폐를 갖다가 중앙은행 화폐로 이제 쓴다는 얘기잖아요. 자동화되고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에 있는 상업은행들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금을 중앙은행이 할 거잖아요. 저라도 페드 입출금 통장, BOA 입출금 통장 하면은 좀 페드가 좀 더 엣지있지 않나요? 페드 입출금 통장 하나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상업은행 쪽으로는 예금이 안 들어가게 되겠죠. 예금이 없다는 얘기는 상업은행에 대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모든 대출을 갖다 담당해야 되거든요. 네. 과연 그게 가능한가? 중앙은행은 대출 심사 같은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업은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은행권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 공급이 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이제 그게 이제 CBDC에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했었을 때 이런 장점이 있어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체크를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부양책을 하면은 수표가 이제 발송이 돼서 가요. 네. 뭐 계좌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수표가 우편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2, 3일 지나서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CBDC다. 그럼 바로 계좌에 충전이 되겠죠. 그걸 이제 바로 이제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경기부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체크가 갖고 있는 약간 수표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죠?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이제 다들 황당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몇 년 전에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나왔었을 때 되게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과연 예금을 할까 이거죠. 네. 안 하죠. 네. 왜냐면 은행에 가져가면은 깎이잖아요. 그렇죠. 수수료 그러면 내는 금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금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네. 그럼 캐시를 갖다가 다 금고에다 집어넣을 거잖아요, 현찰을. 네. 그럼 마이너스 금리 효과가 없죠, 사실상.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모든 통화가
디지털 통화라면 어딘가에 박아놔야 되잖아요. 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진짜요? 금리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라기보다는 네. 우리는 통화 정책을 쓸 때 네. 0%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걱정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현찰로 박아버리면 마이너스 금리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여력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페드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중국처럼 이렇게 좀 빠르게 행보를 보이는 케이스는 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는 게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 이렇게 보면 중국은 마치 이게 무슨 뭔가 미중 패권 전쟁하고도 관계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서둘러서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게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위안화 패권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겠죠. 조금씩 늘려나가니까 아주 중장기적으로는. 네. 근데 저는 그게 의도하고 있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히려 좀 그런 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는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송금망이 갖춰지는 스위프트라고 해요. 네. 그게 예를 들어 막혔을 때는 중국이 교역을 할 때 힘들어지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럴 때는 우회를 할 수 있는 채널로서 네. 디지털 위안화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뭐 그런 뭐 대안으로서 생각하는 거는 또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비중도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저는 좀 가장 큰 비중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뭐냐면 핀테크 기업들을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이런 쪽을 좀 많이 때리고 있는데 그쪽이 이제 페이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뭐 저기 중국에서는 동양도 QR 코드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디지털 화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디지털 화폐의 권력 자체가 중심 자체가 민간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결국에는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 정부가 빅브러더가 돼가지고 관할을 하고 싶은데 그걸 민간이 훨씬 더 큰 파괴력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민간에 있는 권력을 뺏어오고 싶은 부분이 조금 더 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윈에 대한 규제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마윈도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이제 핀테크 업체들한테도 이제 많이 좀 혼을 내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하고 좀 맞물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속도를 내는 거군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문제부터 시작해서 달러의 패권 문제, 그리고 심지어 디지털 화폐 도입까지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들어봤는데요.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한 시간 정말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one, fight.